내가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친정이 내 창고냐? 과일이며 반찬이며 명절에 들어오는 선물까지 모조리 시댁에 가져가고 외식비도 당연히 내가 내야 하고 이제는 내 소중한 물건까지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었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을 30년 다니다 정년퇴임한 이건호라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 오영숙은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은근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일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미안해서 은퇴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내와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내 노래처럼 얘기하던 크루즈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제가 무료해질까봐 아내는 은퇴했어도 내 서재는 그대로 놔두자며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었던 걸 하라며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퇴직 기념으로 받은 황금빛 기념패와 금장, 고급 만년필을 책장에 고이 두며 내 인생의 증거라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의 지난 삶에 대한 성실함이며 자부심이자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딸 이선영의 빈번한 방문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친정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와, 맛있는 냄새. 오늘 반찬은 뭐야? 하며 냉장고 문을 열고 제 집 마냥 과일을 꺼내 먹으며 도훈 씨가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굶은 사람처럼 먹는다니깐. 엄마, 사과랑 딸기 좀 가져갈게. 하며 과일 바구니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냉장고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늘 못 이기는 듯 웃으며 내주었지만 건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부가 큰맘 먹고 쇼핑을 가면 딸이 자기도 필요한 게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는데 딸 내외와 함께 쇼핑을 하면 늘 제가이 계산했습니다. 처음엔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딸도 사위도 이것저것 골라놓고 계산할 시간에는 민기적 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내가 계산을 하고 나면 딸애가 바로 옆에 와서 팔짱을 끼며 아빠 잘 입을게요. 하며 애교 한번 부리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차츰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은 외동딸인데 좀 도와줘요. 나중엔 다 선영 몫이잖아. 라며 달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우린 아직 살아있고 우리도 이제 즐기면서 좀 살아야지 라는 서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었건만 현실은 점점 피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잔잔했지만 작은 파도처럼 집안 분위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선영은 더욱 자주 친정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훈 씨가 요즘 회식이 많아서 집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 일찍 퇴근할 수 있대요. 라며 제 엄마가 만든 반찬을 자기 집 통에 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장조림, 김치찌개, 멸치볶음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영숙이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까지도 도훈 씨가 고기 좋아하잖아. 라며 가져갔습니다. 영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워 웃으며 내줬지만 건호는 은근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만 말했습니다. 여보, 저렇게 가져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우리도 늙어서 장보기 힘들 때가 올 텐데. 그러나 영숙은 선영이가 외동딸인데 어쩌겠어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자식은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랑 도훈 씨 이제 아이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기 좀 봐주셔야겠어요.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왜 당연히 애를 봐야 하니? 은퇴한 건 내 애 키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영숙은 딸의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아직도 가끔 허리가 아프면 병원 다니기 일쑤인데
그리고 손목도 예전 같지 않고 시큰거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주에 대한 기대감이 없진 않았기에 못 본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아, 애 키우는 건 내 책임이지.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부를 우리한테 맡기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선영은 서운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노후에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 세대는 다 부모 도움받아서 애 키워요. 안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난 시어머니한테는 애 못 맡겨. 연세도 있으시고 옛날 분이라 위생 문제도 그렇고 애를 너무 애지중지하면 면역력 약해진다는 소리를 허구헌날 하신다니깐. 난 싫어. 엄마가 봐줘. 응? 엄마.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돈도 반찬도 이제는 미래의 손주까지 우리 삶을 몽땅 의존하려는 건가? 지 엄마 허리디스크에 손목까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이 대화는 가족 사이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갈등은 외식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됐습니다. 어느 주말 선영 부부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식사 내내 도우는 조용히 있었고 선영은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운동 꾸준히 하세요. 라며 다정하게 물었지만 정작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아빠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번에는 도훈 씨가 냈잖아요. 건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도훈이가 낸 건 시댁 식구들하고 갔을 때였지 우리랑은 내가 낸 적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사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건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퇴직 기념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이 결국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건가? 이 만년필이라도 지켜야 내 존재가 남지 않을까? 이 작은 일들은 후일의 폭발을 예고하는 복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 사건은 터졌습니다. 선영이 급히 친정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기웃거리다가 건호의 퇴직 기념 만년필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금도금의 고급스러운 광택과 무게감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머릿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멋진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따로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이나 시계는 너무 비쌌고 평범한 선물로는 승진의 의미를 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케이스째 가져가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제 부장님이니 그에 걸맞게 준비했어요. 도훈은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선물을. 정말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것이 장인의 소중한 물건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당신이 승진한 만큼 품격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책상 위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만년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랍마다 뒤지고 책장 사이사이도 살펴봤습니다. 마침 선영이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아빠 서재에서 뭘 가져간 것 있냐? 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 만년필 말하는 거야, 아빠? 도훈 씨가 승진했잖아요. 그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가져갔어요. 아빠는 어차피 글도 요즘 안 쓰시잖아요. 집에만 두면 썩는데 도훈 씨가 쓰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를 인정받은 상징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거냐라는 말이 목구멍 앞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물건 몇 개 가져가는 건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이번 일은 내 삶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짓이야.
영숙은 갈등했습니다. 딸을 두둔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앞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태연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건호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훈 역시 어딘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저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내가 장서방한테 준 그 만년필 말이다. 그건 내 인생의 기록이야. 왜 멋대로 가져갔니? 건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은 놀란 눈치였고 선영은 당황스러운 듯 하다가 웃었습니다. 아빠, 무슨 만년필 하나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도훈 씨 승진에 쓰인 게 뭐가 나쁜가요?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쓰이는 거죠. 그 말에 건호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친정이 내 창고냐? 과일이며 반찬이며 명절에 들어오는 선물까지 모조리 시댁에 가져가고 외식비도 당연히 내가 내야 하고 이제는 내 소중한 물건까지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었니? 건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숙도 이번만큼은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외동이라 늘 받아줬지만 이건 아니야.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도 흔들리는 거야. 평소 딸 편만 들던 영숙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되어 결국 선영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선영은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 회사 복귀하면 낮에는 애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은 아직 어려서 안 받아주잖아요. 영숙은 손주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풀려 처음엔 기꺼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손목도 물병 뚜껑 하나 따지 못할 만큼 심하게 아팠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몸무게도 많이 줄어 초췌한 늙은 노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 무렵에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잡으려다 넘어져 이마에 상처가 나서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울음을 달래며 소독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꿰맬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소독하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영숙은 퇴근하고 올 딸애한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선영이 퇴근해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 승준이 다쳤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이렇게 다치도록 놔두면 어떡해요?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만. 하지만 선영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는 제대로 봐야죠. 이렇게 다치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맡겨요? 그리고 시부모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해? 그때까지 옆에서 참고 있던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엄마가 내 애를 봐주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애 조금 다쳤다고 화를 내? 병원에서도 흉도 안 지고 조금 찢어진 거랜다. 꿰맬 필요도 없고 내가 부모 자식 간의 선을 넘어도 정도가 있지. 과일이며 반찬, 외식비도 모자라 이제는 손주까지 우리한테 맡기더니 애 조금 다쳤다고.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베이비시터 하려고 은퇴한 줄 알아? 선영은 당황했지만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애 키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도 다 친정에서 봐준다고요. 그러자 영숙도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선영아, 우리도 늙어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대신 키워주다간 결국 너희 부부가 책임감을 잃을 거야. 도훈 역시 처음으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됐습니다. 애까지 장인 어른 장모님께 맡기면 부모님 인생을 다 빼앗는 것 같아서요. 선영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선영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는 건지
남편까지 왜 저러는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도훈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불편했습니다. 선영이가 친정에 너무 의존하는 게 늘 걸렸어요. 저희 본가에서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친정에서는 반대라는 게 오늘에서야 말씀드리게 되네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간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였지만 부모의 눈빛에서 그간 자신이 놓쳤던 존엄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빠의 떨리는 손과 너무 말라 보이는 엄마의 안타까운 표정을 보며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발걸음 하지 마라. 네가 진정 부모의 수고를 존중할 줄 모른다면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그 말은 가슴에 못이 박히듯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울음을 꾹 삼키며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뒤 몇 달 동안 선영의 발길은 친정에 닿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평일에도 시댁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조심해야 했고 남편 도훈은 일에 치여 그녀의 서운함을 깊이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씩은 들렀던 그녀의 발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산처럼 쌓였고 지쳐 쓰러질 듯한 날이면 선영은 무심코 부모님 집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늘 따뜻한 밥이 기다렸고 잘못해도 품어주던 엄마 아빠의 눈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끊어버린 곳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이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경계야. 이제야 말했지만 남은 세월만큼은 누구의 지갑도 창고도 아닌 우리 둘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야 해. 그게 선영이를 도와주는 거야. 영숙은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칭얼대더니 열이 오르고 마구 울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링거를 맞고 잠든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아빠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내 편은 엄마 아빠였구나. 내가 화내고 떠나버렸지만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안아주는 사람은 친정부모님 뿐이었는데 그제야 선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당연함이 사실은 부모의 희생 위에 쌓인 것이었음을. 일주일 후 선영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반찬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받기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놀랐지만 반가움을 감추고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이제 내 가정은 내 책임이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도훈 씨도 많이 죄송해하고 있어요. 만년필도 돌려드릴게요. 그것은 아빠의 인생의 증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도 함께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외식비도 생활비도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영숙은 안도하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힘들었구나.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야. 선영은 여전히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를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